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도 위에는 없었지만 무려 27년 동안 나라로서 존재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 지도에 없던 나라,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놀라운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시련들을 넘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파면 팔수록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토도 없고 뭐 주권 행사도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를 세우고 심지어 그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선택했다는 거, 이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정말 혁명적이었죠. 오늘 바로 이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그 뒤에 닥쳐온 외교적인 고립이나 뭐 재정적인 어려움, 또 내부의 분열 같은 그 거대한 벽들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분들이 남긴 유산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목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3.1운동의 그 뜨거웠던 열망, 그 에너지가 어떻게 정부 수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졌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멀리 상하이가 무대가 되었을까? 네.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 독립의 불씨를 27년 동안이나 지킬 수 있었는지 그 치르했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운동, 정말 전국적인 거대한 함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에너지가 왜 딱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모아지게 된 걸까요? 그 3.1운동의 열기 자체는 정말 대단했지만요. 결국 통일된 지휘부가 없었다는 게 일제의 그 무자비한 탄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좀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뼈아프게 느낀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 즉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아주 절실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당시 독립운동 진영 안에도 보면 민족주의, 사회주의, 또 아나키즘까지 노선이 꽤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통합된 리더십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기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또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의 임시정부까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정부 형태가 나타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는 작업, 이게 정말 급선무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 과정에서 왜 그 많은 곳 중에 상하이가 최종 무대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네. 왜 상하이였을까요? 일단 국내는 당연히 일제 감시가 너무 심했고요. 연해주 지역은 아시다시피 러시아 혁명 이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상하이는 어땠냐면 여러 나라 조계지가 얽혀있는 국제도시였잖아요. 특히 그 프랑스 조계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행정권, 경찰권을 갖던 그 구역은 일본 경찰력이 마음대로 미치기 어려운 일종의 치외법권 지대였던 거죠. 아하, 안전지대였군요. 네. 어느 정도냐면 임시정부 자체 경찰 조직인 경모국이 조계지 안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 치안을 직접 담당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대단하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하이가 그야말로 전 세계 정보와 외교관들이 오가는 국제 외교의 허브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파리 강화 회의 같은 그런 국제 무대에 우리 독립 의지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거죠. 안전도 확보하고 또 외교 활동도 하고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하이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정통성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국내에서 선포된 한성정부는 아무래도 민족 전체의 염원이 담긴 상징성이 컸고요. 그렇죠. 연해주의 대한국민회회는 또 실질적인 무장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한쪽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딜레마였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한성정부의 법통, 그러니까 정통성은 계승하되 정부의 실제 위치는 상하이에 두고 대한국민회회를 흡수 통합하는 아주 절묘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 절충안이었군요. 네. 상징과 실리를 다 잡으려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었죠. 초대 내각 인선을 보면 이런 고민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대통령에는 미국에서 주로 외교 활동을 하던 이승만,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 쪽이죠. 네. 그리고 국무총리에는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강조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이동휘, 즉 무장투쟁론 쪽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아, 양쪽을 다 안으려고 했군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당시 독립운동의 양대 노선을 통합해보려 한 건데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쓰냐, 외교냐, 군사냐 이 문제로 갈등하다가 이동휘 총리가 사임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것이 결국 이후 임시정부를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노선 갈등의 시작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은 아니 수천 년 동안 왕정 국가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민주공화제를 채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선택 아니었을까요?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건 한국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선언이었어요. 네. 더 놀라운 건 당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프랑스 헌법에도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윗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별, 신분, 빈부차별 없는 완전한 평등을 규정했어요. 이건 뭐 당시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나라를 잃게 만든 그 군주제, 대한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실망감이 있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3.1운동을 통해서 왕이나 어떤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평범한 민중이야말로 독립의 주체라는 걸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는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아, 민중의 힘을 확인했군요. 그렇죠. 셋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민족자결주의나 공화주의가 큰 흐름으로 떠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단순히 서구 모델을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실패 경험, 그리고 민중의 역량에 대한 통찰, 여기에 시대정신까지 결합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국민주권 국가 모델을 구상하고 선언한 겁니다. 네. 이것이 그냥 구호에 그친 게 아니라 이후 27년간의 그 고난을 버티게 한 핵심적인 정신적 동력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직접적인 뿌리가 된 것이죠. 그런 정말 위대한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다고 하던데요. 특히 국제사회의 냉대, 그리고 극심한 재정난, 이 두 가지가 임시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고요. 네, 그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정말 너무도 컸습니다. 임시정부는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도 보내고 국제연맹 가입도 시도하고 외교에 정말 총력을 기울였어요. 네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주 냉담했죠.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물론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각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겠지만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절박했던 문제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문제요? 네, 세금을 걷어들일 영토가 없으니 정부 운영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웠죠. 김구주석 기록을 보면 겨울을 외투 한 벌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궁핍했다고 하니까요. 그 어려움이 좀 짐작이 가시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막막하네요. 아니, 직원들 월급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활동비조차 없었을 텐데 대체 어떻게 27년이나 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국내외 동포들의 지원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네. 첫째는 애국공채 발행입니다. 독립 후에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발행한 일종의 채권이죠. 아, 공채? 네. 특히 미국이나 하와이, 멕시코 같은 멀리 떨어진 미주 지역 동포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 공채를 사들였습니다. 당장은 이게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데 실체도 없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전 재산을 내놓은 거죠. 얼마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의연금, 즉 성금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망을 통해서 목숨 걸고 자금을 모아서 보냈고요. 해외 각지에 있는 교민사회에서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상하이로 성금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기부나 모금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은 공채와 의원금을 통해서 임시정부에 주권을 위임하고 통치자금을 댄 것이고 임시정부는 이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그야말로 생명줄이었던 거죠. 매달 도착하는 그 작은 성금 봉투 하나하나가 임시정부 존립의 이유이자 또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증거였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1984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독립공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국민들의 그런 절절한 지원이 있었군요. 그런데 외부의 실험만으로도 정말 벅찼을 텐데 자료를 보니까 내부 갈등 또한 이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안에서도 큰 위기가 있었다고요? 네. 1923년에 열렸던 국민대표회의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요? 네.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전국 각지 또 해외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상하이에 다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극심한 분열만 남기고 말았죠.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기존 임시정부를 아예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조직을 만들자. 이게 신채호 선생 중심의 창조파였고요. 창조파. 다른 하나는 임시정부의 틀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하자. 이게 안창호 선생 중심의 개조파였습니다. 개조파. 이 뿌리 깊은 노선 갈등, 그러니까 외교 중심이냐 무장투쟁 중심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격렬한 논쟁만 벌이다가 결국 아무런 합의도 못하고 회의가 결렬돼 버립니다. 아, 결국 결렬됐군요. 네, 여기에 실망한 안창호, 신채호 같은 주요 지도자들하고 많은 대표들이 임시정부를 떠나버리면서 임정은 정말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거의 식물정부 상태가 된 거죠. 아니, 정말 설상가상이네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가요? 이때 나선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끝까지 임정을 지켰고요. 흩어진 조직을 추스렀습니다. 아, 김구 선생이. 네. 그리고 이 침체된 분위기를 좀 바꾸고 독립운동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1931년에 비밀 의열투쟁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결성합니다. 한인애국단. 네, 바로 이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던 이봉창 의사의 도쿄의거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가 연이어 터지면서 임시정부는 정말 극적으로 부활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아, 그 의거들이 결정적이었군요. 그런데 그 한인애국단의 의거,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가 임시정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또 상하이를 떠나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킨 이 사건,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그렇죠. 침체되었던 독립운동 진영에는 큰 용기를 주었고 특히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아니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다 했다? 이렇게 격찬하면서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와, 장제수가 그렇게까지? 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하이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었고 특히 김구 주석에게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6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60만 원이요? 와. 네. 더 이상 프랑스 조개지조차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기에 13년간 활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를 떠나서 기약 없는 피난길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8년간 6,000km,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아니, 지도만 봐도 정말 아득한데 그 폭격과 추격을 피해서 다녔을 실제 여정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야말로 유랑정부였습니다. 1932년에 상하이를 떠나서 1940년 마지막 정착지인 충칭에 도착하기까지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군의 추격과 폭격을 피해서 중국대로 곳곳을 정말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네. 항저우에서는 김구 주석이 일본 밀정 눈을 피해서 호수의 배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고요. 아이고. 이후 난징을 거쳐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진 후에는 창사, 광주, 류조우 같이 남쪽으로 계속 피난길을 이어갔습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폭격 때문에 다시 싸야 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죠.
정말 끔찍했겠네요. 이 고난의 여정은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에 비견될 만큼 아주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임시정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이런 분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대륙 깊숙이 이동하면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망명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함께 싸우는 항일 공동전선의 동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아, 동지로. 네, 특히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의 투쟁 의지를 높이 평가한 장제스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또 군사간부 훈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협조 아래에서 만주 같은 곳에서 활동하던 이청천, 지청천 장군 같은 아주 뛰어난 독립군 지도자들이 중국 본토로 들어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면서 훗날 광복군 창설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아, 군사력 기반이 이때 다져졌군요. 그렇죠. 결국 상하이라는 안정된 거점을 잃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과 또 실질적인 군사력을 키울 발판을 얻게 된 셈입니다. 그 기나긴 피난 끝에 충킹에 정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군대 창설이라니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포기할 만도 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1940년 9월 17일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 한국 광복군이 창설됩니다. 드디어! 네. 이전에도 만주나 연해주에 훌륭한 독립군 부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좀 특정 지역 기반의 의병이나 민병대 성격이 강했죠. 네. 반면에 광복군은 임시정부라는 중앙정부의 지휘체계 아래 창설된 최초의 국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큽니다. 국군이군요. 네, 이는 임시정부가 행정부, 즉 정부와 군대를 모두 갖춘 완전한 정부 조직, 다시 말해 주권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된 군대로 싸울 준비를 마친 거군요. 근데 광복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도 직접 참전했다는 사실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펼쳤나요? 네, 맞습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활동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첫째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특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파견된 대원들이 영어와 일본어에 아주 능통한 엘리트 요원들이었는데요. 오! 최전선에서 일본군 포로를 신문해서 중요한 군사 정보를 얻어내거나 또 심리전을 펼쳐서 일본군의 투항을 유도하는 등 연합군 작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영국군 비밀 문서를 보면요. 당시 영국군 사령관이 광복군의 용기와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와, 대단한 활약이었네요. 네, 둘째는 미국 전략사무국 OSS라고 하죠. CIA의 전신입니다. 이 OSS와 함께 추진했던 독수리 작전, 이글 프로젝트입니다. 독수리 작전. 네,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정예요원들을 비행기로 한반도에 침투시켜서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또 국내 비밀 조직과 연계해서 일제히 봉기함으로써 연합군의 상륙을 돕는다. 이런 아주 대담한 작전이었죠. 와, 정말 여와 같은 작전인데요. 그렇죠. 아쉽게도 일본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실행 직전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힘으로 조국을 해방시키려 했던 임시정부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군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바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임시정부는 지체 없이 사흘 뒤인 12월 10일에 일본과 그 동맹국인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단행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성명 발표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침략국 일본과 싸우는 연합국의 정식 교전 당사국이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아하, 지위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피해자가 아닌 참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전후 처리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고도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주권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광복이 찾아왔는데 김구주석은 그때 심정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아니 왜 기쁨 대신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참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기쁜 탄식이었습니다. 탄식. 네, 임시정부의 마지막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 작전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군대의 힘으로 직접 일본을 격퇴하고 조국 땅을 되찾는 이른바 자력해방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해방 후 한반도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죠. 그런데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빨리 항복하면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를 그만 놓쳐버린 겁니다. 아, 너무 허무했겠네요. 그렇죠. 결국 해방된 주국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손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불안감이 담긴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고요. 27년간 나라를 지켜온 정부가 정작 해방된 고국에서는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니. 아, 정말 비극적인데요. 네, 정말 비극적인 역설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한 군정 상태였잖아요. 네, 군정.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27년간 독립의 정통성을 지켜온 임시정부의 존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 걸림돌을 본 거군요. 네, 결국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임정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없었지만 나라를 지켜온 정부가 마침내 지도 위에 돌아왔지만 설 자리를 잃어버린 셈이었죠. 그렇다면 임시정부의 27년은 결국 미완의 역사, 어쩌면 실패한 역사로 봐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 첫 문장에 아주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유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아, 헌법 전문이에요? 네, 여기서 법통을 계승한다는 이 선언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1919년 상하이에서 선포된 민주공화제 이념, 그리고 국민 주권 원칙, 또 27년간의 그 험난했던 항일투쟁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적, 역사적 정통성의 근원임을 국가 스스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네. 쭉 이어지는 연속적인 주권의 계승이라는 의미죠. 비록 임시정부가 해방정국에서 현실 권력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민주공화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 위의 영토가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과 의지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상하이의 그 허름한 건물에서 6,000km의 고된 피난길 위에서 또 충칭의 임시청사에서 그분들은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에는 없었지만 우리 역사상 가장 또렷하게 존재했던 살아있는 주권의 증거였습니다. 이 27년의 위대한 여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국가는 지도 위의 선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구성원들의 신념과 의지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시정부는 바로 그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리고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그 치열했던 27년의 여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합니다. 혹시 다음에 애국가를 듣거나 태극기를 보게 될 때 아주 잠시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상하이의 작은 골목에서, 그 끝없는 피난길 위에서, 그리고 머나먼 충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수많은 이름들을 말입니다. 어쩌면 매일 사용하는 신분증이나 여권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서 27년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